오늘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이슈죠.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를 얘기하려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핏이 왜 장기 투자를 하는지. 요거는 이제 일반론이죠. 버핏이 장기 투자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좀 요거와 다른 얘기를 할까 해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핏이 처음에 어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갔으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버핏이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를 제외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의 바이블 같은 거죠.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 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판을 계속 개정해 나가면서 썼는데 이 사람한테서 이제 수업을 듣고 뭔가 투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가치 투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저 PER, 저 PBR 이런 주식을 이제 선호하게 됐죠. 흔히 말하는 담배꽁초. 요 투자를 하다가 1번, 두 번째로 되게 된 게 이제 버핏이 지금 파트너인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투자 경험이 있었겠죠. 요거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스캔디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험사나 어쨌든 요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버핏은 파트너십이 점점 커져가지고 금액도 커지죠. 그러면서 투자 스타일이 변모해 나가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장기 투자는 왜 하는 걸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투자가 2002년이었나? 이때 너무 싸다고 해가지고 한국 투자를 산 적도 있고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요 시기에 요 때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10억, 1밀리언 달러 혹은 한 100억 선까지 있으면 자기는 1년에 50%도 낼 수 있다. 그런 거 같다 얘기하다가 다시 말을 고쳐서 확신한다. 이런 어투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장기 투자로 20% 이상의 마디스트한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자기가 투자할 때 신났을 때는 요때 이렇게 금액이 작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요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배치되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자. 좋은 회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 워낙 상품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이거에 대한 예시로 몇몇 꾸준히 주가가 오른 원래 오를 게 아니라 올라온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런 거를 장기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요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버핏이 이거 얘기와 아까 50% 얘기는 너무 다른데 왜 이런 얘기가 있냐 했을 때 그가 옛날에 추구하던 방식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이걸 변했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변했던 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금액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스몰캡에다가 제가 이제 매니저로 있었을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스몰캡 투자를 하면 주가를 이게 싸다고 생각할 때 요걸 사면서 내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국면에 사면은 조금 이런 효과가 덜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팔아야겠다 하는 구간에서 만약에 위에서 팔면은 내리면서 또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중이 너무 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굴린다 혹은 1조를 굴린다 이런다면 스몰캡을 다양하게 많이 사야 될 뿐더러 그 스몰캡들이 요 사이밖에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설정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였는데 요 갭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계에 부딪히죠.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하고 다르게 배트를 다르게 쥐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 수익률 저하가 생기죠. 두 번째, 이게 분산 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캡을 못하게 되고 라지캡을 하게 되는데 라지캡을 하게 됐을 때도 요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프릭셔널 코스트라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나 차익 세금에 대해서 내게 되니까 이제 버핏도 고민을 한 거죠. 이제 금액은 내가 뻔히 커질 걸 아는데 이러다 보면 요 수수료만 엄청 나가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수익률 저하 문제도 생기고 내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제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따라 사는 사람도 많고 내가 팔았다 하면 소문나서 떨어지고 이런 고민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 얘기에서 다른 어떤 요인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디테일은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장기 투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요. 사실 이 유튜브를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된다 하더라도 모수가 많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듣는 사람이 100억 이상, 100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00억 이상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이 다 1, 2천에서 많게는 몇 억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투자 입장에서 이 장기 투자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장기 투자 올라온 거 봐라. 10년에 이렇게 해서 10배가 났다. 혹은 20배가 났다. 이거 봐라.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1억을 사서 20억을 벌지 않았을까? 저도 예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지금도 안 중요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사로잡혀 있다가 좀 스타일을 바꾼 타입이거든요.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 점점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장기 투자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죠. 20억. 근데 잘 생각해보면 26%가 제가 기억하기로 1년에 26% 내면은 10년에 10배를 내는 수익률입니다. 근데 50%를 아까 말했던 버핏이 말했던 그걸 내면은 1년에 50%를 낸다. 10년에 몇 배인 것 같아요? 10년에 56배인가 57배가 나와요. 그럼 이거 되게 재밌는 게 한 종목을 선택해서 56배가 나오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나요? 물론 1년에 50%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도 어렵죠. 대부분 사람들은 20%, 30%가 맥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어렵지만 요런 거를 찾는 거 하다못해 아까 말했던 20배 혹은 10배. 요거를 찾는 게 쉬울까요? 이거는 지나고 보니 달성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딱 잡아서 요렇게 가는 이 10배 기간 동안 안 팔기도 어렵지만 이 종목이 정말 그 기대에 부합해서 계속 성장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연속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면 어쨌든 10배를 내고 나면 또 다른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저렇게 긴 성장을 한다는 게 참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저도 투자에 진입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 걸 찾아야지. 심로타 피터 린치 책에도 이제 막 심로타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로타 종목을 찾는 것보다는 1년에 30%를 내도 이거는 10년이면 심로타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50% 내면 10년 전에 1억을 넣었으면 이 방식을 계속했으면 56억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요 사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막 단타를 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거를 꾸준히 찾아서 적정값에 계속 파는 거를 반복을 하면 사실 이 50%라는 것도 만약에 정말 내가 1천만 원이 있다. 그럼 이거 사실 한 종목에 넣어도 되거든요. 저는 또 분산 투자가 과연 답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분산 투자도 사실은 필요 없다고 봐요. 5천만 원 있어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요 정도 금액이면 다시 노동소득으로 이걸 축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좀 어렵겠죠. 이거를 만약에 한 종목에 넣었다가 큰 실패를 보게 되면은 성과가 이제 굉장히 무너지고 다시 쌓아나가기 어렵겠지만 적은 금액일 때는 분산 투자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1년에 20%를 두 번만 해도 두 번 20% 내외를 두 번만 해도 거의 50%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에 20%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20%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종목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과매도가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쫙 빠지거든요. 요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쳐 올라가는 요것만 먹어도 20%는 충분히 먹습니다. 물론 이거를 50%나 100% 먹겠다 하면은 사실 주가가 보통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회복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과매도 구간만 잡아도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20% 충분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년에 두 개만 찾아도 50% 내는 거죠. 물론 이제 2020년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0%가 아니라 3배, 4배도 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평상시라면 이 정도는 어렵고요. 저는 50%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50%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장기 투자, 나는 홀딩해야지. 문제는 이거를 버핏도
만약에 자기가 우리랑 같은 출발점에 서서 10억을 쥐고 있다. 절대 지금처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커진 금액을 운용하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개량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적은 금액일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적정 값이 나오면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치 투자하는 채널에서 무슨 얘기 하나 싶지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자본 규모로는 여러분이 100억 이하다. 그러면 장기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 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지성 장기 투자. 무조건 좋은 회사 사가지고 오래 버티면 승리한다. 라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식은 매매의 대상입니다. 지금 주식이 발행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시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당연히 매매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기본적인 주식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모멘텀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테마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너무 주가만 주목을 하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주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을 좀 봐라. 주식이란 건 기업의 쉐어다. 주식이 10개가 발행이 됐으면 10분의 1 그걸 네가 종이 조각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증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지 말라는 거고, 그 단타라는 건 정말로 이게 초단타, 분단타, 1단타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은 맞죠? 그건 맞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버핏이 자기는 홀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버핏과 우리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규모가 다르고, 두 번째, 그는 그 캐시플로우가 자기께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업 인수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업 인수자. 기업을 실제로 자기가 오운하고 현금 흐름을 땡겨가지고 여기에 배치하고 저기에 배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면, 이 캐시플로우가 여러분들은 배당을 받지 않는 이상 내게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홀딩하는 의미가 있죠. 그 현금을 자본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자본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본이 너무 커지면 매매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되고 내리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사고 파는 것보다 홀딩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게 낫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혼합이 돼서 홀딩하는 추세로 간 거죠. 이거는 차선입니다. 차선,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버핏을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은 자산이 수백조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산 규모는 모르겠는데 수백조겠죠. 이 사람이 말할 때 1밀리언에서 10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50%씩 낸다 했는데, 요게 제가 추정하기로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썼던 꽁초 투자에 기인하거나 엄청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파는, 이거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적으면 장점이 뭐냐, 요거에 비해서 사고 팔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몰캡에 투자할 수 있다는 다른 장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버핏의 근간은 벤자민 그레이엄이에요. 그리고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랐을 때 그는 최상의 수익을 냈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포스코, 대한제분 등등 바스켓으로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대한제분은 버핏이 선택한 회사,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20개를 바스켓으로 샀을 때 이거 기준이 뭐였냐, PBR이었습니다. 대한제분 PER이 1배였다 그랬나 3배였다 그랬나,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낮았고,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제분시장은 그래도 좀 성장은 하는 국면이었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냥 저평가주를 바스켓으로 샀었던 거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언제로 다시 돌아오고 싶냐, 몇 년도에 한국 시장에 베팅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은 싼 거를 사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게 한 극단에서 한 극단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대중화된 주식 투자, 대중 투자가 되기 전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냐, 단타가 되게 극단적이었어요. 극단적 단타.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단타를 되게 많이 치고 지금도 그런 일도 많죠. 이슈가 있거나 이런 투자가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샀다가 팔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좋아서 그래 장기 투자 이런 게 홍보가 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 장기 투자가 그냥 홀딩으로만 가는 겁니다. 뭐든지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단타도 안 좋지만 장투도 밸류에이션 생각하지 않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장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전 녹화에도 말하고 코카콜라나 SKT 이 두 가지 예가 나온 이유가 이거는 버핏이 좋아하는 회사고 요거는 그 당시 혁신 기업이었거든요. 둘 다 주가가 고점 대비 15년, 20년간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홀딩도 어느 시점에서 홀딩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사고 파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얘기도 했었죠. 1년에 50%씩 내면 10년에 수익률은 57배, 56배에서 57배 이렇게 난다 그랬죠. 그러면 한 종목을 사고 팔아서 50%씩만 내면 물론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보통은 20%, 30%를 타겟하니까 저는 50%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0%씩만 내면 10년에 56배, 57배를 내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 를 홀딩해서 지금 1000불 하나요? 1100불 하나요? 요거를 홀딩해서 56배, 50배 낼 수 있습니까? 50배는커녕 10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홀딩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종목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주관적으로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이거보다 대안이 더 많으냐 적으냐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떤 주식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싸거나 더 포텐셜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대상이죠. 항상 매매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 3달, 한 달 뭐 이런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2, 3년 정도의 텀이 걸리더라도 혹은 또 짧아지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면 매매를 해야죠.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적정 가치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죠.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밸류에이션을 해볼까요? 무지성 홀딩하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건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밸류에이션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2000불 도달하면 팔게. 어디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2000불 도달했을 때 어떤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마켓 시어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원가가 쳐 올라가고 있는데 원가가 올라갔을 때 마진 스퀴즈가 당할지 스퀴즈 안다고 올리면 고객이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어떤 가정이 있나요? 그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확률은 떨어지는데 정말 내가 심플한 가정이 있고 정말로 그거에 대한 확신도가 몇 프로인지 90%인지 30%인지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지성 홀딩 할 거면 장기 투자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둘 다 극단은 다 좋지 않습니다. 1번 단타 무슨 이슈에 의해서 그냥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사고 팔고 이렇게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물론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외예요. 예외. 그리고 두 번째 장투. 그래서 장투하라는 얘기를 하죠. 단타를 멀리해라. 근데 이 장기 투자라는 게 밸류에이션 생각하지 않고 가격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져간다 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그 유명한 버핏도 예전에는 매매를 했었고 그 매매가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1번 돈이 너무 많고 2번 나는 이걸 오운해서 캐시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측면에서 그 회사를 평생 안 팔고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자금이 규모가 작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버핏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매매를 할 거고 그레미엄식 매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투자란 게 무엇인가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과거 한 16년, 2016년, 2021년 간에 이어진 미국장의 상승 그 이전에도 조금 있었겠지만 주로 상승이 이때 했죠. 요 상승을 보고 롱텀하게 10년씩 가져가야 된다. 10년, 20년. 그 종목이 정말로 롱텀하게 가져갈 종목인지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약간의 어널로지를 이용해서 애플이랑 비슷하다 혹은 구글이랑 비슷하다. 구글이랑 애플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대칭적 구도로 이제 장기 홀딩을 하는 이유를 당연시하면서 다양한 투자 현인들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장기 투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오래 가져간다는 것인데 왜
나에게는 와닿지 않을까? 뭔가 좀 다르다고 느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장기 투자라는 거는 지연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사더라도 나중에 언제 오를지 모른다. 막연함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제 투자 기간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투자 기간을 타임 피리어드를 얼마나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걸 줄이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막연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좀 더 줄이려고 하다 보면 리스크가 올라가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약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는데 기간을 무작정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정도 막연함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줄이고 해서 한 이 정도에서 샀다고 치죠. 근데 이렇게 갈지 이렇게 더 내려갈지 언제 오를지는 결국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전제가 이거고 제 입장에서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 mean reversion인데 이 두 가지를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줄지 내가 생각할 때는 적정 가치가 막 여기라서 엄청나게 갭이 크고 따라가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그 적정 가치를 빨리 반영해 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오만함이죠. 적정 가치를 지금 반영해야 된다. 어떤 카탈리스트가 있어서. 그걸 돌이켜보면은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분명해 보인 게 지나고 보면 분명하지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경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3년에서 많이 기다리면 5년.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빨리 반영이 되긴 하죠. 주가라는 게 선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잘만 잡으면 2, 3년 안에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런 피어리드를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더 막연할 수도 있죠. 만약에 정말로 회사가 기업 가치가 더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니겠죠. 기업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회사면 계속 재평가를 하면서 주가도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매번 재평가를 해서 저렴하면 더 가져간다. 요것이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받아들이는 장기 투자는 뭐냐면 어떤 종목이 A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 혹은 B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하고의 비교가 일단 없어요. 비교가 처음에 없고 그 다음에 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종목과의 비교 그러니까 이 가격 비교도 없고 펀더멘탈 비교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요즘에 말하는 장기 투자는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비중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사팔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회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과 실제 기업 가치와의 주식 투자라는 게 가치와 주가의 괴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괴리를 매번 평가하는 거 가치와 가격의 괴리 평가하는 게 디테일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것들 디테일을 알아봐야 사실 큰 줄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 이 디테일을 확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부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평가하고 그 갭이 얼마나 벌어져 있으며 다른 종목들 대비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요거를 하지 않기 위한 합리화 수단으로 장기 투자를 언급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이거 가져갈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가 좀 잘못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하던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 저는 사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요 만약에 제가 세팅한 종목에 A, B, C, D, E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거를 다 적정가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적정가까지 계속 도달하는 데까지 무조건 홀딩하는 데서 모든 수익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종목들이 오버슈팅을 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런 애들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이게 분명히 갭이 벌어진 거잖아요. 매력도의 갭이. 만약에 주가가 2배가 났으면 분명히 그만큼 매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매력이 좀 떨어졌고 얘는 매력이 더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비중을 좀 줄여서 이렇게 옮기는 게 사파리가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인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더욱 잘 다듬는 과정이고 잘 다듬는 과정, 조정하는 이 과정들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납니다. 실제 과거에 펀드 운용할 때도 제 보스가 예전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차장님 한 분이 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이게 과연 홀딩만 하는 거에서 수익이 날 것 같냐? 아니면 이렇게 변동하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적절히 줄여가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냐? 그분이 따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고점과 저점을 잡아가면서 살을 다 발라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무리한 기대다 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매번 매력도가 바뀌잖아요. 매력도가. 이거를 어떤 주가의 흐름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매력도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A가 엄청 올랐으면 당연히 A 매력은 B보다는 B가 내렸다 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내 가치평가 선상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생각하면 당연히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매력도만큼을 줄이고 이거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도요. 사실 현금 비중을 뭐 어떻게 가져가냐, 나중에 어떻게 하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현금도 이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매력적이면 이 현금이 이만큼 쓰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현금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고, 어느 정도 계속 내려가도 현금이 있다는 거를, 내 확신을, 내 마음의 스테빌리티를 더 유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게 너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이 정말로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 들 때는 현금도 다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금을 언제까지나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비중을 매번 조절하겠지만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 때도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일종의, 다른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쓴다면 나에게 있어서 레버리지 같은 역할인 거죠. 현금은 항상 안 쓰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투입하는.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매번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실시간 평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매번 이 5개의 종목, 저는 5개의 종목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개의 종목을 매번 평가해서 서로 평가도 하지만 다른 종목들하고도 평가를 합니다. 나의 바이어스를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너무 소중해서 막 저는 이거는 이 종목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틀릴 수 있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은 제일 높지만 항상 가져가고, 항상 다른 종목들도 가져가고, 또 이 종목이 정말로 매력선에서 좀 이탈을 하면 비중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나에게 정말 탑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주가가 이렇게 튀었다고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돌이켜보고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과도하게 주가가 오르면 줄이는 게 맞다 라는 게 저희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거고, 사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막연한 투자할 때 이거는 언제 오를지 모르겠어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오르면 당연히 비중을 줄이든가 너무 많이 오르면 매도를 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그 갭이 너무 벌어졌는데 덜 벌어진 거 많잖아요. 그거 찾아서 종목 투자하는 게 맞고, 어느 한 종목에 너무 몰입해서 그 종목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집착하는 걸 좀 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기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정해놔서 포션을 이 정도 이상은 못 가져간다 라고 스스로 정하든지, 아니면 비중은 무조건 이렇게 할 때 줄인다 라든지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행하려고 한다면 한순간 한순간에서는 실적이 좀 덜 나온다, 저거 역시 장기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괜히 좀 줄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은 성과로 보답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